이름은 윤재호라고 하고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입니다. 혹시 이 연구원 이름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대전에 대덕연구단지에 여러 연구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원자력을 담당하는 연구소는 원자력연구원이라고 있고 그 외에 모든 에너지를 담당하는 데가 이제 에너지기술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뭐 예전에는 신재생 에너지 전체 총괄을 하는 그런 뭐 아까 이렇게 본부장을 하기도 했다가 지금은 태양광을 태양광 연구단이라는 조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이제 제목이 기후위기의 도전과 과학기술 혁신인데 아무래도 이제 태양광 중심에 그래도 제가 제일 잘하는 부분의 얘기들이 아마 많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 연구원에는 사실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 뭐 아까 얘기했던 ICT, 수소, 배터리 등등의 뭐 말씀드린 대로 원자력을 제외한 모든 연구를 하는 데기 때문에 혹시 이제 제 설명을 듣고는 태양광은 뭐 제가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더 질문 있으시면 또 이렇게 여기 있는 메일 주시면 제가 또 각 분야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들을 또 소개를 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제가 시작을 할 건데요. 뭐 과학기술 혁신이라고 우리 준비하시는 쪽에서 제목을 주셨는데 제가 뭐 그야말로 저는 공대에 나와서 박사학위하고 이렇게 연구소 왔으니까 과학기술을 업으로 하는 일인데 기후위기의 도전과 과학기술 혁신이라는 제목은 뭐 저에게도 굉장히 좀 뭐랄까요? 무게가 있는 그런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늘 앞서 발표에서 뭐 왜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지 외국이 어떤지 뭐 이런 얘기들 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외국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담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그래도 그동안에 한 2, 30년 동안 에너지의 트렌드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이 나오고 또 그 기술이 우리 시장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기존에 있는 에너지 시스템에서 좀 다르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과학기술이 했던 기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진짜 탄소 중립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또 가운데서도 과학기술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은 그 얘기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뭐 이건 아마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제 이게 두 가지 형태의 그림이 있는데 파도가 이렇게 작은 파도에서부터 큰 파도로 가는 게 있고 상어 그림이 있습니다. 저는 뭐 상어 그림을 조금 더 좋아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 한 해 올해 코비드 19 때문에 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그에 따르는 경제적 위기 때문에 지금 뭐 최근 뭐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요인도 있지만 그 이후에 다가올 기후변화는 이것들과 비교했을 때 또 굉장히 큰 위기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코비드 19이라는 어떤 전 글로벌한 위기를 겪어보면서 이거보다 더 큰 위기가 오면 이건 더 야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통 저희들이 얘기할 때도 기후변화란 말 많이 썼고 기후변화를 대응하자 이런 말 많이 썼는데 올 하반기 들어와서는 이게 뭐 국회에서도 그렇지만 기후 위기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마 오늘 발표 제목에도 있지만 기후 변화란 말보다는 기후 위기란 말을 더 적극적으로 쓰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탄소 같은 경우도 이후에 우리가 목표한 탄소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 뭐 이런 탄소 버짓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처럼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다가는 지구 온도의 증가로 인한 문제들을 굉장히 지금 우리가 힘들어지겠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마 앞선 발표들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각 국가별로 뭐 유럽의 그린딜을 포함한 그린 뉴딜이라는 걸 많이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유럽은 이미 뭐 여러 차례 앞선 발표를 했고 유로피안 그린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탄소를 없애고 탄소 중립을 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했던 것 같고 아마 이 교육 프로그램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설명을 들으실 것 같고
작년도 중반인가요? 우리나라도 그린 뉴딜, 그래서 디지털 뉴딜과 함께 정부가 앞으로 나가야 될 큰 기조를 디지털과 그린으로 해서 그린 뉴딜을 이렇게 발표하게 되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사실 그린 뉴딜이 발표되면서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기존 경제를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 만들어 보자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 들어오면서 중국도, 사실 중국이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탄소 중립하기 굉장히 어려운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중국도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고, 자료도 없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새로운 수상이 나오면서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과정에서 우리 대통령도 국회 시정연설, 그다음에 뭐 모두 발언을 통해서 우리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자. 그래서 가디언지의 당일날 이렇게 기사가 이렇게 나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뭐 준비해야 될 것이 많긴 하지만 글로벌 트렌드라든지 혹은 우리 전체가, 우리 후대가 잘 살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하겠다라고 대통령이 선언을 하셨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뭐 과학기술적인 부분, 사회경제적인 부분들을 지금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탄소 중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아마 설명을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미 2018년도에 IPCC라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협의체들이 있는데요, 유엔사나. 거기서 뭐 열심히 보고서를 만들어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2050년 탄소 중립을 할 수 있을 건가를 계산을 해봤더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1차 에너지 공급의 50에서 65%, 그다음에 전력 생산의 70에서 85%를 담당해야 탄소 중립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쓰는 전기량, 그러니까 전체 글로벌 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쓰는 전기량의 약 뭐 가운데 값 정도 잡아서 80% 내외를 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써야 탄소 중립이 가능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사실 엄청난 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뭐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의 그럼 어떻게 하면 조금 비용도 줄이고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건가,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 사실은 이게 이제 2018년도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제일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작년, 뭐 재작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숫자가 너무 크다. 사실 그래서 좀 체감이 잘 안 되는 수치들이었는데, 작년 말 탄소 중립 논의를 거치면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그럼 현재의 실상은 어떤가를 좀 보면, 진짜 요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도 이미 글로벌하게는 글로벌한 전력 시장은 아마 에너지 전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2019년도에 신규 발전 설비의 75% 이상이 태양광과 풍력 이상의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게 보면 새로 발전소를 막 짓는데 그 중에 뭐 4분의 3인가요? 75% 이상이니까 4분의 3은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짓는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하게 600기가 이상, 뭐 풍력도 600기가 이상의 누적 설치량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요 태양광만, 우리나라는 아직 풍력은 지금 이렇게 보급이 좀 확대되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3.1기가 아마 수치적으로 좀 느낌이 안 오실 것 같은데 3.1기가고요. 이게 수치적으로 어떻게 느낌을 설명해 드리면 될까요? 보통은 원자력 발전소 한 기가 1기가와트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차이는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는 1기가와트를 하면 하루 종일 계속 그 똑같은 양을 생산해 줄 수 있는데, 반면에 태양광은 1기가와트 하면 하루에 약 한 15%에서 18%, 왜냐하면 해가 떠 있을 때만 전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의 발전량이 나오는 그런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기가 정도에서 이게 세계적으로 보면 글로벌 탑10 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9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태양광 많이 보급한 나라를 1등부터 10등까지 쭉 세워보면 우리나라가 10등 안에 정도 들어온 그런 상황이고요. 뭐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늘긴 했지만 뭐 베트남이나 요즘 뭐 동남아 지역에서도 굉장히 태양광을 많이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분발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 보시면 그럼 2019년도에 그러면 우리가 아까 50년까지 뭐 80% 내외를 해야 된다고 봤는데, 그럼 2019년도에는 몇 퍼센트 정도 되냐고 이렇게 통계를 놔보면 지금 한 5% 정도 됩니다. 폐기물은 제외하고 태양광, 풍력, 바이오 같은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 되고요. 근데 아마 글로벌하게 지금 많이 되고 있는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는 2.7% 정도 됩니다. 그러면 태양광만 따지면 약 한 2.2%가 2019년도에 우리가 쓰는 전기량의 태양광 비중이 그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3020이라고 그래서 30년까지 전기 비중의 태양광 풍력 비중을 20%로 하겠다는 계획이라든지 40년까지 35% 하겠다는 계획이라든지 혹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계획을 위해서는 태양광 풍력을 굉장히 더 지금보다 더 많이 깔아야 되는, 설치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마 근데 전력 거래 하면서 얘기가 좀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 정도 비율이긴 하지만 근데 사실 우리가 좀 체감할 수 있는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 전력거래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뭐 여름이든 겨울이든 하루에 전력 수요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있는데, 보통 12시에서 2시 사이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력 수요가 제일 큰 그런 피크였는데, 태양광이 보급이 많이 되면서 그 피크가 약 5시 쪽으로 밀려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이미 낮에는 그 수요가 많은데 비해서 태양광도 전기를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최고 수요가 5시 쪽으로 몰려가 있음을 이렇게 이동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가 보통 처음에 초기에 태양광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여름철에 피크 부하가 부족해서 추가적인 발전소를 지어야 돼서 비용이 크다고 말했는데, 그걸 태양광을 하면 그 피크 부하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이 경제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효과가 실효적으로 증명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피크가 5시 쪽으로 가니까 갑자기 해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태양광 부하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생기는 뭐 더커브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하긴 합니다만, 일단 태양광이 보급됨으로써 전 국가적인 어떤 전기 수요의 픽이 시프트 됐다 뭐 이런 어떤 의미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글로벌하게 보면 이렇게 이제 태양광 풍력이 많이 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전기에 대한 부분도 탄소 중립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게 오히려 수송, 자동차, 뭐 비행기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서머리라 그래서 공장, 건물 뭐 이런 데 들어가는 에너지들을 다 탄소 중립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전체적으로 다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전력 부분에 있어서의 태양광 풍력으로 전환하는 건 물론이고, 기존에 있는 열로 쓰던 거를 전기로 바꿔주는 게 필요하죠. 그걸 우리가 이제 전기화라 그러는데,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뭐 부엌에서 쓰는 가스 뭐죠? 가스레인지를 전기 인덕션으로 쓰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기존에 연료를 쓰거나 하는 것들을 열이나 연료를 쓰는 것들을 전기로 바꿔주는 흐름이 하나 있어야 되고, 물론 그랬을 때 그 전기는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나오는 재생에너지 전기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 수송만 하더라도 지금 뭐 여러분들이 이미 체감하고 있겠지만 수송 부분에 어떤 이산화탄소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게 전기차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차 혹은 수소차로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탈산소화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소개할 때도 있었지만 당연히 건물도 효율을 최대한 높이고 거기다가 태양광 등과 같은 어떤 재생에너지 설비를 넣어서 건물에서도 탄소 중립을 만들어줘야 되고, 공장에서도 사실 공장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뭐 시멘트 공장이나 그 제철 공장 같은 데서도 어떤 탈탄소화를 위한 전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전체 글로벌하게 보면 전력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가 확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 및 냉난방 그리고 산업열 등에 대해서도
전기로 바꾸든지 아니면 그것들을 재생에너지원 연료로 하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만들어진 전기를 수소로 바꾼다든지 혹은 만들어진 전기를 열로 바꿔서 저장한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섹터 커플링이라고 하는 서로 에너지 변환하는 부분들도 기술이 개발돼야지 전체적으로 탄소 중립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근간이 되는 건 결국 CO2가 발생하지 않는 전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걸 하기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나온 전기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태양광 설명하면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고요. 근데 이제 뭐 재생에너지 보급, 태양광을 포함해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요건 조금 국내적인 시각이긴 합니다만 어떤 부분이 해결돼야 될 건가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일단 설치 부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풍력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태양광 같은 경우도 실제로 우리가 태양광이 굉장히 유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태양에서 지구상에 오는 에너지가 매우 무한정으로 많고 굉장히 작은 면적의 태양 에너지만 활용하더라도 전 지구 글로벌하게 다 쓸 수 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면적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설치 부지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할 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이 지금 이제 경제성이 굉장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실제로 설치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 갈수록 가격이 비싸지는 문제를 어떻게 확보할 건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드에서 쓰는 전기량하고 어떻게 맞출 것이냐. 우리 그리드 패러티라고 표현하는데 경제성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드 유연성이라 그래서 아까 더 커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아무래도 태양광 풍력은 우리가 이게 뭐 굉장히 불균일하다고 할 수 있죠. 해가 구름에 가리면 전기가 안 나온다든지 바람이 멈추면 전기가 안 나온다든지 혹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력선에 있어서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재생에너지 확대에서 많이 또 적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뭐 이건 신문지상에서 뭐 태양광을 많이 깔았더니 뭐 중국만 배불리냐 뭐 이런 사실은 좀 팩트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러면 우리 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국내 기업이 좀 산업을 좀 이렇게 글로벌하게 경쟁력이 강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일자리도 창출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또 하나의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전력 그리드에 몰려서 전력원으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건물이라든지 수송이라든지 산업 등에 적용이 돼서 전체적인 탄소 중립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가운데서도 이제 수용성 개선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소보다는 물론 대규모 풍력이나 대규모 태양광 같은 경우는 실제 사용자와 이렇게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실제로 태양광의 특성상 사용자랑 근거리에서 태양광이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신미성이라고 하는 우리 사용자가 디자인적으로나 어떤 우리가 수용하기에 적합한 뭐 모양이랄까요? 외형적인 것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사용자와 좀 더 긴밀한 형태의 수용성이 개선돼야만 우리 재생에너지 보급이 더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 이게 다 사실은 뭐 제도적인 측면이나 법적인 측면으로 해결할 부분들도 있지만 상당 부분 기술적인 측면에서 해결 가능하고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그래서 이것들을 처음에 설명할 때 탄소 중립 얘기가 나오기 전에도 사실은 2017년에 이미 맥킨지에서 글로벌한 에너지는 이런 방향으로 갈 거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뭐 이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이게 그렇게 특히 국내에서 많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여기 보시면 D자가 5개로 시작해서 5D라고도 표현을 많이 했는데요. 우선 탄소 없애야 된다는 거죠. 이건 이미 이때부터도 뭐 글로벌하게 우리는 앞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이 탄소는 나오지 않아야 된다가 기본적인 전제고요. 또 그 가운데서 이제 태양광과 풍력 물리면서 이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중앙 집중형이 아니라 분산형으로 갈 거다.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했던 거죠.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공급 방식의 변화에서도 있지만 사람들이 예전에는 어떤 에너지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어느 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효율적인 측면에서 대량으로 공급했다면 지금은 사실은 자기가 쓰는 에너지는 자기가 만들어내는 그런 컨셉들이 이후에 미래 에너지 전환의 방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던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소수의 발전소만 있고 그걸 공급하게 되면 사실은 관리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지는데 여러 발전소가 사실 지금만 해도 태양광 발전소가 수십만 개 이후에 더 늘어날 수 있는데 태양광 발전소가 있게 되면 이게 하나의 그 하나하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제도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의 규제들이 완화되는 측면, 자율적인 어떤 시장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에너지 트랜지션이라는 거고,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이건 에너지 민주주의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 이렇게까지 진화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던 거고요. 특히나 이것들은 전체적인 전기화와 도시화와 맞물리면서 에너지가 이런 형태로 갈 거다. 그래서 앞서 제가 탄소 중립을 얘기하면서 말했던 거랑 사실 일맥상통하죠. 그렇지만 지금에서는 오히려 조금 뭐 다 같은 얘기입니다만 탄소 중립 쪽에 조금 더 포커싱이 돼 있고 제 개인적 생각은 결국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나머지 네 가지도 다 따라와야 뭐 수용성이라든지 혹은 설치 부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가 즐겨 쓰는 그림인데 탄소 중립을 얘기하면서 더욱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말해야 되는데 뭐 이게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첫 번째 얘기는 그럼 어떤 혁신 기술이 개발되어야 탄소 중립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해서 제가 먼저 태양광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순서를 좀 이렇게 이 무슨 결론을 앞으로 가져왔는데요. 먼저 지금보다는 더 효율 높은 태양광 모듈 기술을 만들어야 탄소 중립으로 가는 가장 첩경이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도 태양광 모듈 효율은 사실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게 이제 가격 하락과 마찬가지인데 이후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뭐 흔한 얘기로 자고 일어나면 가격도 떨어지고 효율도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는 좋지만 만드는 기업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겠죠.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을 하락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20% 이상의 효율을 가지고 500W의 대용량 모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베란다에 뭐 예전에는 300W 깔았다면 요즘은 한 장 깔면 500W 깔 수 있고 두 장 깔면 1kg 깔 수 있는 뭐 그런 형태 오고 있고 근데 이후에 효율을 보다 더 높은 효율을 하기 위한 고효율 태양광 모듈 기술이 필요하다가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기술로 우리가 많이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선 그럼 태양광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IEA라고 해서 국제에너지기구 작년 말에 발표됐는데요. 이거 제가 쓴 말이 아니고 IEA의 그 사무총장이 아마 그 보고서에서 쓴 말입니다. 이게 영어로 보니까 근데 한국말로 하니까 조금 이상한데 태양광이 이제 왕이다 뭐 이런 거죠. 아까 신규 발전의 75% 말씀드렸고 글로벌한 어떤 탄소 중립에서 태양광이 이제는 차세대 에너지원이 아니고 주력 에너지원이 돼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점점 많이 앞으로 보급될 거란 얘기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 건데요. 실제로 2050년 넷제로 할 때도 수소를 만드는데도 그린 수소를 하려면 재생에너지 전기가 있어야 되고 전기차 당연히 재생에너지 전기가 있어야 되죠. 테슬라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뭐 여러 가지 장점 중에서도 태양광과의 패키지에서 미국 굉장히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2050년 유럽에서의 탄소 중립하더라도 굉장히 태양광이 많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태양광이 새로운 왕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를 보면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서 이게 러닝 커브라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76년부터 이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따라서 가격이 막 이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죠. 2010년도에 그 모듈 가격 와트당 1.88 하던 부분이 2019년도에 0.24불이고 지금은 0.2불도 떨어졌습니다. 0.1불대가 나오고 있고요. 2010년도 이럴 때 그 우리 한국의 주택에 3kW 깔 때 제 기억에 킬로와트당 1,000만 원, 2,000만 원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혹시 이제 집에 있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LG전자 모듈을 깔아도 킬로와트당 200만 원이면 깔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벌써 10년 정도의 가격이 10분의 1 이상으로 이하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경제성이 확보됐다는 거고요. 그걸 좀 다른 말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요게 이제 킬로와트당 그 태양광 가격 그림 이제 태양광 가격이 이렇게 LCOE라고 해서 전력 단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게 글로벌하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포르투갈에 옥션을 했더니 킬로와트아워당 0.0132불에서 낙찰이 됐다는 거죠. 태양광 발전이. 그러면 이게 킬로와트당 이게 얼마인가요? 뭐 아무리 못해도 200원 안 하는 거죠. 맞나요? 200원, 20원 안 하는 거죠. 200원이 아니고 20원은 안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원자력 발전 단가가 약 60에서 80원 정도, 외국은 100원 넘지만 뭐 그 정도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드는 전기의 3분의 1이 포르투갈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포르투갈은 우리나라보다 기상 조건이 조금 더 좋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태양광으로 하면 이렇게까지 싸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글로벌 시장에서 태양광이 이렇게 주력 전원이 되는 건 뭐 탄소 중립을 해야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조건을 비교해 보면 가장 값싼 전원이기 때문에 태양광 혹은 풍력, 해상 풍력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당위와 그 다음에 찾아보니 제일 싸더라라는 어떤 현실적인 경제성이 만나서 이게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값싸질 수 있느냐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대학생이시면 공대에 계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대충 배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태양광은 구성 요소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만 태양광을 이제 태양광 발전의 요소는 빛을 받으면 전기를 만드는 태양전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기본적으로는 태양전지를 실리콘 웨이퍼 이렇게 만들면 솔라셀이라고 태양전지가 만드는데 이 태양전지는 여기서 이제 빛을 전기로 만드는 소자인데 얘를 그냥 한 장 한 장 두기에는 굉장히 잘 깨집니다. 그래서 일종의 패키징을 해서 이렇게 모듈로 만듭니다. 그럼 이 모듈로 만들면 아까 이거 한 장에 500와트 나올 수도 있고 뭐 300와트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내가 필요한 양에 따라서 밑에처럼 용도에 따라서 집에 올릴 수도 있고 대규모로 깔 수도 있고 건물에 붙일 수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차나 비행기에 붙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태양 전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빛을 전기로 바꾸니까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기에 전기 만드는 기본적인 방식은 뭔가를 돌려야 되죠. 그죠? 이게 우리 옛날에 물리 시간에 배웠듯이 뭡니까? 자속의 변화를 일으켜줘야 됩니다. 전자석을 돌리든지. 그래서 우리가 풍력도 마찬가지고 뭐 화력발전소 마찬가지로 터빈을 돌리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그 코일을 자석 속에 놓고 얘를 돌리면서 거기서 생기는 유도기 전력으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기본인데 유독 태양광은 조금 다릅니다. 태양광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 특성을 이용한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반도체가 그런 거죠. 우리가 도체는 전기를 자유롭게 전자가 막 이동하는 거고 부도체는 전자가 잘 이동하지 못하는 건데 반도체는 어떤 특정 에너지를 주면 전자가 이동하고 에너지를 주지 않으면 전자가 이동하지 않는 게 반도체입니다. 뭐 이게 조금 심플하게 이야기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특정 에너지를 빛이라는 에너지를 줬을 때 이 반도체가 전기가 통하는 놈이 돼서 어떤 하나의 기전력을 만들어내는 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터빈을 돌리거나 그렇게 아니라 그냥 빛을 받으면 전기가 나오는 거죠. 그냥 플랫 하나 판을 여기서 보는 모듈 판을 어레이를 혹은 그냥 빛에 쪼이기만 하면 전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이 자체로서는 뭐 제조 공정은 그 다음 문제를 치더라도 이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어떤 부산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쓰이는 원료도 태양광만 있기 때문에 원료비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삼성전자나 뭐 이렇게 요즘 삼성전자나 뭐 TSMC나 만드는 그 반도체 기술에 그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반도체 기술은 좀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이고
기본적으로 그런 컨셉을 만들어서 대량으로 만들어서 값싼 기술의 공정 기술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중국이라는 요소가 있어서 중국이 이 태양광 발전을 이제 중점, 거점 아이템으로 선정하면서 굉장한 지원을 많이 해서 지금은 사실은 전체 시장의 많은 부분들이 중국 기업에 있어서 주도되고 있는데 그만큼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태양전지 생산은 중국, 한국 뭐 이렇게 지금은 제표 이렇게 양대 산맥이다. 물론 산맥의 높이가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제조 상태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밸류 체인이라고 해서 이제 이거 보면 원 소재는 이제 실리콘 소재죠. 실리콘이고 얘를 실리콘을 웨이퍼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태양전지를 만들기 위한 기판을 인고드 웨이퍼라고 그러고 얘를 거기다 공정을 해서 셀을 만들고 모듈을 만들어서 시스템을 만드는 이런 상태에서 아마 이게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게 이제 태양광 산업의 밸류 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작동 원리는 빛을 받으면 반도체에서 빛을 받으면 전자와 홀이 이제 전자와 마이너스 전하와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분리가 된다고 얘기하고요. 근데 이 분리가 되는 놈은 반도체 특성에서 가만히 놔두면 그냥 다시 합쳐져 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반도체 또 다른 특성이 PN 정션이라고 하는 P타입 반도체하고 N타입 반도체를 이렇게 붙여 놓으면 이 안에서 일종의 내부 펌프 역할을 하는 전기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하는 플러스 전하대로 마이너스 전하는 마이너스 전하대로 이렇게 세퍼레이션 되는 과정이 있어서 하나의 양단의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을 만드는 이게 일종의 태양전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그런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특성을 이용해서 빛만 받으면 전기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태양전지는 그래서 반도체기만 하면 다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결정지 실리콘 태양전지에서부터 뭐 방막 태양전지도 있고 최근에 신문에서 많이 나오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등 여러 가지 뭐 무기물, 유기물 왜냐하면 반도체 특성을 가지는 소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각각 반도체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효율, 최고 효율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여기 보면 카드뮴 테르라이드 태양전지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퍼스트 솔라라는 회사가 굉장히 잘 만들고 있는데 실제로 국내에는 수입이 되고 있지는 않고 국내에는 사실은 없는 태양전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 태양전지에 있는 요 카드뮴 때문에 뭐 태양광에서 카드뮴이 많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한동안 뉴스에서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런 태양전지가 있긴 하지만 이 태양전지는 국내에는 R&D도 하지 않고 수입되지도 않는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주로 결정질 실리콘 소재 모래에서 시작하는 실리콘 소재로 만든 태양광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각 태양전지마다 효율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그 유기물 소재가 섞인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요 노란색 동그라미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요 노란색 동그라미들은 거진 한국 연구자들이 지금 기록을 계속 깨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태양전지 중에 하나인데 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한국에서 잘하는 걸 보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에서 배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지금 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위에도 굉장히 뭔가 태양전지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주용 태양전지라고 우주용 태양전지를 쓰는 고효율 태양전지 아주 비싼 태양전지라고 보시면 되고 요 밑에 그룹에서 지상용으로 결정질 태양전지를 포함해서 야간 최고 효율이 지금 뭐 27, 8% 정도에 있는 그런 태양전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결정지 실리콘 태양전지인데요. 뭐 이거 자세한 걸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뭐 연구자들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빛을 이렇게 표면을 뾰족뾰족하게 만들어서 빛이 그냥 수직으로 내려와서 훅 지나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도를 꺾어서 요 태양전지에서 굉장히 빛이 지나가는 거리를 길게 한다든지 뭐 다양한 기술들을 많이 쓰고 있고 그래도 결정지 실리콘 태양전지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적어서 만든 최고 효율이 26.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빛을 100을 줬을 때 전기로 만드는 게 4분의 1보다 조금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모듈 효율은 이걸 모듈로 만들면 뭐 22, 23% 정도 효율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혁신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때는 지금 현재 수준보다 효율을 더 높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럼 이게 사람들이 26.7% 왔는데 이 태양전지를 이론 효율을 계산했더니 약 한 2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정이 실리콘 태양전지 이론 효율이 29%인데 사람들이 기술 개발로 만든 게 27%니까 이제 거의 다 왔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더 이상 갈 수 없는가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좀 더 높은 기술이 와야 될 것 같은데라고 고민해서 고안한 것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로 흡수하는 파장대가 다른 두 태양전지를 붙여서 만든 이중접합 태양전지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전지가 왜 효율이 4분의 1밖에 안 나오냐면 태양전지가 흡수하는 영역대가 딱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파장들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혹은 버리거나 열로 손실이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했죠. 서로 잘 흡수하는 파장대가 서로 다른 놈을 두 개 붙이면 A라는 파장대에서 흡수하고 남는 빛을 B라는 데서 흡수하고 이렇게 하면 효율이 더 높아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중접합 태양전지라고 해서 두 개의 태양전지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두 개의 태양전지 그럼 어떤 태양전지를 붙일 것이냐. 그래서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지금 시장에서 주종을 잇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하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개발을 잘하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붙이면 이게 35%까지 갈 수 있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누가 먼저 35%를 달성할 것인가를 놓고 굉장히 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최근에 탄소 중립을 위한 뭐 이렇게 로드맵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 태양광 모듈을 30% 모듈, 35% 모듈 이렇게 효율을 만들면 실제로 여기 잠깐 있습니다만 굉장히 이제 22% 모듈을 설치했을 때보다 35% 모듈을 설치한다는 건 단위 면적에서 나오는 발전량이 훨씬 크기 때문에 벌써 2배는 아니면 1.5배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죠. 같은 면적에서 나오는 전기량은 1.5배가 생성된다든지 혹은 아니면 어떤 그 면적이 1.5배로 줄어든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의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35% 모듈을 만들게 되면 그 우리나라에서 설치할 수 있는 양들이 굉장히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에 있어서는 지금 두 개의 서로 다른 종류의 태양전지를 붙인 이중접합 태양전지를 가지고 고효율 태양광 모듈을 가는 게 탄소 중립을 위한 첫 번째 혁신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혁신 기술은 이런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휘어지는 태양전지 만드는 겁니다. 가볍고 휘어지는 태양전지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처럼 건물이나 일단 건물에다가 다양하게 붙여보는 거죠. 지금 현재는 결정질 실리콘 어떤 기존의 태양전지를 가지고도 건물에다 잘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응용의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와라든지 창호라든지 이런 다양한 태양전지 응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보다 더 얇고 더 가볍고 더 다양한 색깔을 가지는 태양전지 개발하는 게 두 번째 혁신 기술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 유연한 태양전지를 하면서도 아까 앞서 설명한 이중접합 태양전지 기술을 적용하면 30%의 어떤 유연한 태양전지를 만들 수 있을 걸로 예측이 되는데 그러면 심지어는 이 좁은 면적의 자동차 위에 올린다 하더라도 뭐 최소 20km 이상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을 정도의 유의미한 태양전지를 응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태양광은 기본적으로 이게 기존의 결정지 실리콘 태양전지처럼 고정형의 태양전지가 됐든 아니면 유연한 기판을 적용해서 플렉서블한 태양전지가 됐든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서로 다른 태양전지를 붙여서 효율을 높이는 기술 이게 탄소 중립을 위한 혁신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단순히 태양광이 아니라 이게 도심 속에서 어떤 통합적으로 적용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 저희가 이제 여기 스마트 에너지 시티라 그래서 도시도 하나의 발전소가 되면 좋겠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에너지 시티를 구축해서 새로운 통합 관리 체계를 운영하는 것까지가 또 하나의 혁신이고 이게 하나의 통합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보시면
이 통합 기술의 요소는 그러기 위해서는 도심 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태양광이 전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에서 나오는 건 물론이고 자동차에도 나와야 되고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디바이스에도 전기가 나와야 되고 사실 여기 표현은 안 돼 있습니다만 제가 바라본 데는 RIPB라 그래서 도로에도 뭐 굉장히 하중이 트럭들이 지나가는 도로는 아니지만 최소 사람이 지나가거나 자전거 도로에는 다 태양광이 깔리는 형태가 돼서 최대한 전기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압전이라 그래서 압력을 주어지면 이게 전기로 바뀐다든지 열이 주어지면 전기로 바뀌는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도시형 태양광 모듈 혹은 도시형 어떤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들이 하나가 구성 요소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심 속에서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과연 특정한 지역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에 대한 예보 기술도 하나의 요소 기술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V2G, P2G라 그래서 이거는 자동차의 배터리를 하나의 저장 매체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남는 전기는 자동차 배터리로 저장해 놨다가 자동차도 쓰고 그 자동차에 있는 배터리를 다시 부족한 그리드로 옮겨주고 하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혹은 수소로 전환해서 그 수소를 전기를 만든다든지 혹은 자동차 수소 자동차에 쓰는 이런 통합적인 기술들이 있어야 도심 단위에서 탄소 중립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고요. 아까 잠깐 설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걸 한번 시연해 보고자 부산 에코델타 시티에 에너지 공유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실증 사업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 공유라는 게 공간에 대한 공유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태양광 건물 내 지붕에 있는 태양광뿐만 아니라 공동 공간에 있는 태양광도 서로 같이 쉐어 한다든지 혹은 서로 다른 건물 간에 있는 이렇게 태양광들을 내가 모자랄 때는 남는 쪽에 전기를 사온다든지 혹은 이렇게 서로 간에 다 남으면 그리드로 판다든지 하는 건물 간의 공유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저장 매체 간의 설비 간의 공유 있을 수 있고 이 공유 간의 네트워킹을 전체적으로 블록체인으로 해서 하나의 보안을 유지하는 그런 에너지 공유 거래하는 것들을 어떤 부산의 에코델타 시티에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같은 설명이 되겠는데요. 특히나 전기뿐만 아니라 열 동안에도 서로 다른 에너지 생산과 수요 패턴, 그러니까 가정주택이나 건물이나 혹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만들어질 때와 사용될 때 서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있어서 내가 남을 때는 가까운 우리 수요자에게 팔 수 있고 그래서 휴대폰상으로 오늘 이렇게 내가 이쪽에서 생산된 전기가 가장 값싸게 살 수 있구나 해서 자동으로 거래가 되는 그런 형태의 실증을 지금 부산 EDC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걸 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대규모의 재생에너지원들을 또한 그리드 라인으로 물고 와서 이렇게 도심에 공급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도심 속에서 효과적으로 생산하고 서로 거래하고 공유해서 일종의 하나의 에너지 자급자족적인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전체적인 도심에서의 탄소 중립이 돼야 전체 국가적으로도 탄소 중립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런 것들을 실증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얘기고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부산의 에코델타 시티 전경인데 지금 현재로 스마트 빌리지라 그래서 가정주택 56세대는 이미 이제 태양광 설비나 이것들이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후에 공동주택 400세대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혁신센터라고 해서 건물 그러니까 하나는 가정주택, 하나는 아파트, 하나는 건물이 돼서 이게 하나의 커뮤니티가 돼서 서로 공유하고 거래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실증을 해볼 계획이고 그랬을 때 앞서 우리 전력 거래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지금 현재 시스템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이 되어야 가장 이 세대에서 재생에너지나 어떤 탄소 중립을 경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 테스트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올 하반기 때 되면 실제로도 아마 구경 가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 자료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재생에너지가 도심에 공급되게 되면 이게 실제로 재생에너지 공급에 따른 발전량 예측이 사실 필요하고 그게 천리안 인공위성 자료나 실제 모니터링 자료들을 빅데이터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대동여 지도라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최대한 정확성을 가지고 예측하는 지금 기술 개발들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게다가 태양광뿐만 아니라 태양광 ESS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전기버스 충전까지도 하나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새로운 기술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지금 저장하는 측면에서도 제가 뭐 오늘 풍력에 대해서는 또 이후에 설명 들으실 기회가 있으니까 풍력은 말씀 안 드렸었는데요. 태양광에 전기가 되면 배터리로 이걸 저장하기도 하고 전기 자동차에 바로 쓰이기도 하고 P2G라 그래서 이건 수소로 이 그린 수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P2H라 해서 열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그린 수소로 만드는 것은 수소로 저장할 수도 있고 이 수소로 저장된 수소는 연료전지를 통해서 전기로 만들 수 있고 여기 그림에는 빠졌습니다만 바로 수소차로 충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태양광으로 만드는 전기를 열로 만들었을 때는 이게 기존의 전기뿐만 아니라 그 남은 실제로 열이 사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열 저장 형태로 이렇게 변환돼서 열이 필요한 부분에 공급되는 이게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 밸런스가 맞춰지는 그런 형태를 구성해야 만들어진 전기가 태양광으로 만들어진 전기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또 이 탄소 중립을 위한 요소 기술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하나는 그린 수소죠. 그린 수소는 수소를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전기를 가지고 물 분해를 하는 거죠. 물 분해를 해서 수소를 만드는 걸 우리가 그린 수소라고 하는데 그럼 수소를 가지고 전기차를 돌릴 수도 있고 혹은 이 수소 자체를 에너지 원 소스로 써서 공장에 이렇게 적용을 한다든지 혹은 화학 반응에 쓴다든지 해서 전체적인 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탄소 중립을 더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전력 부분에 있어서도 태양광 풍력이 늘어나야 되는데 수소까지도 그린 수소를 만들려면 오히려 더 태양광은 더 증가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뭐 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하나 더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데 제가 쭉 기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혁신 기술 측면에서는 태양광 측면에서는 이중접합 태양전지를 만들어서 효율이 굉장히 높은 걸 만들어야 설치 면적을 줄일 수 있거나 발전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탄소 중립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기술적인 요인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다양한 기능의 태양전지를 만들어서 그것들이 도심에 적용하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도심에 적용할 때 있어서는 물론 이게 뭐 도심뿐만 아니라 태양광을 적용할 때 있어서는 만들어진 전기를 그냥 전기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열로도 바꿀 수 있고 수소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ICT 기술이 적용해서 하나의 통합적인 어떤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아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어떤 이슈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 기술을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 과정에서 우리의 산업 경쟁력도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물론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하나만 놓고 보자면 외국 제품을 수입해서 쓴다 하더라도 탄소 중립을 목표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기왕 우리나라가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면서 일자리도 더 만들어지면 이게 그린 뉴딜이라는 게 제대로 된 그린 뉴딜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슬라이드인데 아마 여기 계신 학생분들은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부장이라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아까 쭉 말씀드린 기술에 대해서 각 소재 부품 장비를 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각 기업들이 만든 제품들을 하나의 사이트에서 같이 테스트하고 거기서 성능을 개선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면 좋겠다는 게 탄소 중립을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마 최근에 신문지상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라는 게 지금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기업에서 우리 태양광 기업이 국내 같으면 뭐 한화큐셀, 그다음에 신성ENG, 현대, LG전자 뭐 이런 4개 기업들이 있는데 혹은 다른 그 기업들에게 납품하는 또 여러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의 개발품들을 하나의 굉장히 파일럿 100메가와트급에서 테스트해서 우리가 이 정도 개발했는 걸 검증해서
그러면 그 검증한 결과를 보고 기업들이 그럼 우리가 어떤 리스크 없이 다음에 투자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결정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연구센터가 어떤 소부장 플랫폼의 하나의 그린 뉴딜의 하나의 어떤 큰 어떤 방법론으로서 우리 지금 만들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 부산 EDC에 이렇게 시스템 측면에서 부산 EDC에 우리가 이렇게 실정을 하나 하고 있고 또 한 축으로는 우리 태양광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연구센터를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마 신문에서도 이렇게 요즘 이렇게 가끔씩 보도가 되기 때문에 보시면 이런 거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재생에너지 느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적용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보급이 늘어나면 그게 하나의 내수 시장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수 시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해서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만들면 좋겠다는 게 중요하고요. 뭐 실제로 하나큐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미국 시장에서의 그 주택용 태양광에서 사실 1등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하고의 경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가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린 뉴딜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 발표는 이 정도로 하고 뭐 혹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보면서 진짜 많이 배우면서 태양광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몰랐는데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 발표하시는 가운데 학생들이 댓글로 계속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러셨어요? 저만 못 보고 있었네요. 네, 채팅으로 남겼습니다. 네네네. 발표 자료는 아직 공유가 안 돼서 이거는 끝나면 또 학생들에게 공유를 예, 하도록 제가 발표 자료를 매우 생생한 자료로 만들려다 보니까 공유가 안 되는 자료도 섞여 있어가지고 미리 공유를 못 드렸습니다. 네. 저기 홍예림님부터 좀 질문을 했는데요. 현재 태양전지 관련해서 국내 도입될 계획이 없는지 궁금하고, 높은 열을 가열하면 카드뮴 물질이 유출되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존재하는지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었고요. 네. 뭐 하나하나 답을 드릴까요? 좀 몇 개씩 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답변하고 계시면 제가 추가로 네. 일단 뭐 그러면 카드뮴 테러라이드 태양전지를 또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질문 드리면 이건 좀 그냥 여담입니다만 이 국내 카드뮴 테러라이드 태양전지 전공한 사람이 몇 사람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태양광 하시는 분 중에 두세 사람 정도 되는데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카드뮴 테러라이드에 박사학위를 해가지고 뭐 저를 끝으로 거의 연구를 안 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국내에는 아마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일본은 앞으로도 도입될 경우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은 다른 태양전지들은 사실 외국으로 많이 넘어갔는데 유독 카드뮴 테러라이드 태양전지 만드는 퍼스트 솔라라는 거는 뭐 메이드 인 USA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왜 한국은 수입하지 않냐라는 사실은 의견을 줄 때도 있는데요. 아직 한국은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수입은 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웬만해서는 수입은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럼 미국의 펄솔라는 회사라는 이거를 어떻게 팔고 있냐? 이제 그 회사는 그런 게 있죠. 관리를 잘 해가지고 수명이 닿으면 수거하는 것까지 패키지로 해서 제품을 팝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용출 실험이나 이런 실험을 해서 실제로는 별로 어려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는 좀 찝찝하니까 그래서 뭐 내 지붕 위에 카드뮴이 포함된 태양전지가 있다는 건 좀 찝찝하니까 사실은 국내에서는 안 쓰는 게 사실은 맞다고 보고요. 근데 뭐 이게 사실 근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유럽의 로하스 규정도 통과는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많이 보급돼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안전성 논란은 조금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유럽이나 미국은 보급이 되고 있고 한국이나 일본은 앞으로 보급될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 팔 때는 수거하는 거를 이렇게 패키지로 해서 팔고 있고 뭐 그분들이 설명할 때는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예전에 보면 니켈 카드뮴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거랑 비교했을 때 이게 전기 나오는 양에 비해서 훨씬 적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카드뮴 테르라이드로 만들어서 전기가 많이 생성되면 다른 발전원으로 인해서 카드뮴 자연 발생분보다 이게 훨씬 뭐 덜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그거는 그렇게 주목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뭐 그 정도만 그냥 아시면 될 것 같고 국내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신문지상에서 뭐 국내 태양광에 카드뮴이 나온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다음 질문으로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전력 시장 내 태양광이 빠르게 늘어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도 그렇고 전라북도도 그렇고 개통망 부족 때문에 사실은 건설해 놓고도 사실은 운영을 하고 있지 못한 게 많은데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그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앞서 발표 순서가 제가 앞서 그 전력 시장을 고민하다가 더 제가 해서 더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게 말씀하시는 분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잠깐만 제가 어디로 가면 될까요? 예, 뭐 기본적으로 그 재생에너지 전력원의 증가함에 따라서 개통을 증설하는 게 일단 맞고요. 그 탄소 중립에 있어서는 그에 맞게끔 증설하는 건 맞는데, 다만 이제 한 가지는 과연 그 증설하는 비용이 더 많이 효율적일 것이냐, 혹은 그거를 수소로 바꿔서 수소로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사실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태양광이라는 게 대규모 발전원으로도 당연히 쓰이지만 태양광의 장점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나 빛을 받으면 전기가 나온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조금 더 도심적으로 이렇게 수요가 있는 쪽으로 태양광을 공급하는 것들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치만 그런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좀 우려하시는 분은 그게 양이 얼마나 되겠느냐, 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한 덩어리는 작지만 개수들을 굉장히 전 국민적으로 많이 늘려가지고 전체 양을 확보하는 어떤 일종의 노력들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정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좀 균형을 맞춰줘야 되고, 지금 있는 양들은 개통 증설을 해가지고라도 효과적으로 커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태양광을 확대할 때는 개통 비용에 들 돈을 다른 데로 투자한다면 보다 더 도심이나 이런 수요에 가까운 쪽으로 태양광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보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문이긴 한데요. 기술적인 차원에서 볼 때 2050 넷제로 목표가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질문은 매우 간단하다. 답이 굉장히 그 3020이라고 들어보셨겠습니다만 30년까지 20% 목표하는 3020이 사실은 탄소 중립의 하나의 첫 번째 게이트가 될 텐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3020까지는 문제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2050의 탄소 중립 문제는 가능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가능하기 위한 로드맵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효율도 사실은 35% 혹은 35% 모듈이라는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공격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어떤 가능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R&D 투자도 하고 제도도 개선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이게 진짜 될 것이냐의 부분은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까 태양광 2005년도, 2010년도와 지금하고 비교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순전히 기술에 의한 변화거든요. 우리가 태양광 모듈이 와트당 0.1불이 되고, 그 다음에 설치 단가가 뭐 킬로와트당 우리가 100만 원 언더에서 할 수 있고는 상상도 못하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연구소를 2003년에 와서 2010년까지 이제 과제들을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혹시나 뭐 연구소나 학교 가면 많이 하시고 회사 가셔서 쓰신 프로포절이라는 걸 씁니다. 앞으로 이런 과제를 할 테니까 예산을 좀 주십시오라고 쓰는데, 거기 2010년까지도 기대 효과란에 어떤 걸 쓰냐면
이 기술이 개발되면 와트당 1불 모듈 시대를 열 수 있다 이렇게 쓰거든요. 2010년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기대 효과에 와트당 1불 시대라고 쓴다는 건 절대로 와트당 1불 시대는 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기대 효과는 이게 절대 안 올 거야라는 마음을 쓰고 그래도 이렇게 씁니다. 그렇지만 지금 와트당 0.1불입니다. 그 기술의 진보, 사실 그 기술의 진보가 된 데는 사실은 글로벌한 시장이 커지고 국가마다 투자를 하고 R&D가 붙고 사람이 붙고 하면서 이렇게 기술이 진보가 됐기 때문에 지금 결정이 실리콘이 이론율 29%, 그 다음에 27% 효율에서 막혀 있었는 것도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라는 새로운 태양전지가 나오고 이 태양전지가 나오니까 두 개를 붙여서 35%까지 갈 수 있겠구나. 더욱이 그 새로운 태양전지는 한국이 주도해서 만들고 있구나. 이런 과정들이 그 기술로 인해서 탄소 중립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추가 아마 이어지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그 탄소 중립 위해서 그리고 더 기술 발전을 위해서 여러 국가적으로 또 연구도 더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제도 개선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연구를 더 지원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혹은 제도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뭐 연구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연구를 해야 될 건가에 대한 부분은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건 순전히 연구는 이제 우리나라의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얘기인데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리는 건 아까 마지막에 이제 플랫폼이라는 걸 많이 썼는데, 지금은 좀 이게 굉장히 뭐 코로나보다도 더 위급한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뭐 시장이 생긴다, 먹거리가 생긴다 이런 차원은 넘어서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국내 역량을 어떻게든 좀 결집할 수 있는 틀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공동연구센터다, 플랫폼이다라는 어떤 하나의 공간적인 틀이 있으면 국내 태양광 하시는 잘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각자가 어떤 가진 어떤 성과나 아이디어와 이것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 과정이 정부에서 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아마 연구자들도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지금 아마 학부모에서 고학년이다 그러면 당장 뭐 내년 후년이면 대학원 가시는 분들도 생길 텐데, 그러면 뭐 또 이런 쪽에 기술 개발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 탄소 중립을 가까이 당길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좀 조인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미 언론에서도 좀 많이 얘기되는 거기도 하고 태양광이 많아지는 만큼 그게 또 폐기되는 것도 사실은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폐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폐기만이 아니라 그 폐기된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재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또 질문들도 많았습니다. 예, 뭐 이게 사실은 이제 뭐 현재까지는 그 관리 부분이 약간 소홀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태양광이 모듈이 수명이 뭐 보통 20년 얘기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30년쯤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더 좋은 모듈이 나와서 새 걸로 갈아 끼우는 한이 있어서 수명이 다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그 소위 얘기해서 중고 시장도 있습니다. 모듈을 리파워링이나 뭐 이렇게 이 노후 모듈을 다른 데 수출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듈의 수명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제가 전자파 이런 거 문제 없다는 말씀을 제가 전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은 실제로 이게 폐기물이라고 보기보다는 저희들은 거기서 리사이클링을 해야 되는 자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저희 연구원에서 어떤 하나의 모듈 회수하는 기술 개발을 해서 여기 보신 것처럼 진천에 가면 태양광 재활용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가 있어서 이 센터를 통해서 관리되는 걸로 지금 산업부 주관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당분간에는 이 센터가 잘 운영될 만큼의 폐모듈이 나올까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 더 있어야 이제 폐모듈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고,
생각보다 태양광 모듈의 수명은 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국가적으로는 이게 지금 이런 사이트 센터가 만들어져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 민간 업체에서 이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업들도 있어서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질문으로 이제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전력 거래 방식은이랑 좀 다른데 기존의 전력망 인프라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새로운 망을 까는 것인지,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요. 이어서 에코델타 시티 내 공간, 건물, 설비 간의 공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더 넓은 단위로 에코델타 시티 전체에서 발생하는 잉여 에너지를 다른 지역, 도시에 대팔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혹은 없다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은 여기서 이 사례를 다른 데 확대할 계획이 없는지 이 말씀이신 건가요? 조금 더 넓은 단위로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남긴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사실은 블록체인 부분, 그건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서 저희 이제 참여기관에서 이렇게 서울대 융합기술원이라고 참여기관에서 해서 제가 뭐, 효과적으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이게, 현재 지금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DR 시장에서 쓰는 앱처럼, 어떤 하루 전 시장에서 내가 내일 남겠다 하면 그 시장에 내놓으면 최저가로 그다음 수요자가 그걸 사가는 형태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앱이나 이런 시스템들을 블록체인 관리하면서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이제 해결하겠다라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그냥 P2P 거래를 도심 단위에서 실증해 보겠다는 거라고 심플하게는 보시면 되고, 다만 좀 차이는 전력뿐만 아니라 열도 이 안에서 시스템적으로 넷째로 만드는데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례를 사실은 이제 지금은 요 세 가지지만 사실은 요 에코 델타 시티의 일부만인데, 요 에코 델타 시티의 주관 사업자가 지금 하나에너지가 이 전체 에코 델타 시티의 80만 평 에코 델타 시티 서비스의 주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에너지랑 협의를 해서 요 사례들은 조금 더 넓힐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잘 되면 뭐 세종 스마트 시티나 혹은 새만금 쪽까지도 사례들이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프라망은 별도 인프라망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존에 있어서의 그 기존 전력망을 활용을 하는 열배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배관을 저희가 설치를 하지만 전력망은 기존 망을 활용하는데 다만 센서나 AMR 등을 통해서 이렇게 ICT 기술들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저희가 P2P 거래를 하는 그렇게 형태로 보시면 되고, 조금 바라건대는 이게 사실 전국 단위에서도 P2P 거래는 될 수 있는데, 제가 바라기에는 요 로컬한 영역에서 에너지의 자급도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가격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좀 설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태양광 모듈 관련된 질문인데 도시형 태양광 모듈 관련해서 자전거 도로와 같은 태양광 모듈을 설치할 때 날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기술적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도시형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는 선진 사례가 있을지 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고요. 또 이어서 그 방막 태양 전지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과 앞으로 건물이 지어질 때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이 있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BIPV가 도시 경관을 해칠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신미성을 고안해서 이제 태양광 전지에 색깔을 입히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럼 첫 번째 질문이 도로 같은 도시형 태양광인데요. 일단 우리가 흔히 도시형 태양광 속에 이제 건물은 부족하나마 어쨌든 건물은 지금 많이 시행이 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BIPV라 그러면 빌딩 인테그레이티드니까 한마디로 이 태양광 모듈을 떼어내면 이렇게 완전 건물이 형성되지 않는, 그러니까 완전 하나의 건자재로서 쓰는 거를 BIPV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이제 현존하는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자동차형 같은 경우는
자동차행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현대자동차가 일부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수준 지금 자동차는 그냥 엔진 껐을 때 공조 에어컨 돌리고 하는 수준이라면 이후에 효율이 지금보다 한 1.5배 정도 이상 올라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전기차가 당연히 다 될 거니까 실제로 전기차 주행거리도 조금 느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도로는 사실은 프랑스나 일부 그 국가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중 문제도 있고 또 깨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르니까 깨지기도 하죠. 그다음에 스크래치가 나고 뭐 등등의 이슈들 때문에 현재까지는 사실은 썩 그렇게 이렇게 성공적이지 못하는데,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시명 태양광이 제대로 이렇게 되려면 최소한 그냥 그 자전거 도로나 인도 블록 정도는 이게 패키지화돼서 이렇게 보도 블록이 태양광이 포함된 보도 블록이 나와야 되는 걸로 보이고요. 현재까지는 사실 그런 부분들은 좀 기술 개발이 미진한 상태라 아마 이거는 태양 전지도 덜 깨지는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연한 태양 전지가 여기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덜 깨지는 태양 전지가 와야 되고 이 패키징 소재도 굉장히 어떤 특수한 패키징 소재가 개발이 돼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있어서 그건 좀 기술 개발해야 될 영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막태양전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2010년도 전후에 결정지 실리콘 태양전지가 글로벌하게 시장이 막 커지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계적으로 결정지 실리콘 웨이퍼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정지 실리콘 가격이 막 올라져서 사람들이 그러면 웨이퍼를 쓰지 않는 방막으로 이게 대세가 전환되지 않겠냐. 뭐 디스플레이로 치면 CRT에서 평판형으로 가듯이 그렇게 대세하지 않겠냐 했는데 그렇게 가기보다는 실리콘 웨이퍼 하는 회사들이 증설하면서 결정지 실리콘 태양전지가 급격하게 가격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결정지 실리콘 태양전지 시장이 약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상태가 됐고요. 그래서 방막 태양전지는 굉장히 시장에 진입이 거의 잘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질문 주신 것처럼 건축이나 이런 다양한 어떤 응용 측면에서 뭐 가볍다든지 색깔 구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용이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게 조금씩 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건축물의 그 의무제도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국토부에서 공공건축물이나 민간 건축물들의 어떤 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들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꼭 태양광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이렇게 조금 이게 그걸 커버할 수 있는 조금 방법이 있긴 한데 가급적 태양광을 건물에 좀 많이 적용하게끔 하는 의무화 제도는 굉장히 저도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특히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서울시에 제안할 때는 무조건 공공 건물들은 다 태양광을 깔아야 되고 예를 들어 학교 같은 건물들 학교에도 사실은 뭐 당연히 태양광을 적용해야 되는데 실상은 학교에 태양광 적용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수용성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그렇고 좀 더 탄소 중립이나 거기서의 태양광에 대한 필요성들을 더 잘 알려야 될 거라고 보고요. 사실 기술이라는 게 여타 이전의 기술은 그냥 뭐랄까요. 형이상학적인 측면에서 그냥 만들어서 주는 형태의 기술이었다면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 태양광 기술 그리고 태양광을 기반으로 한 어떤 탈탄소에 대한 이 친환경 에너지 기술은 정말로 대중과 이렇게 같이 호흡해서 가야 되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그런 거에서 좀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다 대답을 했나요? 방막까지 했었고 컬러 말씀 주셨나요? 컬러 태양전지는 사실은 이제 그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게 뭐 어떤 분은 투명 태양전지를 만들면 어떨까요? 라고 하시지만 투명하다는 것은 전기를 못 만든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전기를 만든다는 건 얘가 빛을 흡수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까맣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컬러를 만든다는 것은 출력량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 전제는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도심에서 적용된 태양광의 개념이 예전에는 사실은 적용이 좀 이렇게 어렵다고 했을 때는 전기량이 너무 덜 나온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정 각도에서 세우는 것보다 건물 벽면에 90도로 세워놓으면 발전량이 30% 정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발전량이 너무 적다는 단점들이 있었다 했지만 요즘은 컨셉이 그게 아니라
예쁘기만 하면 어떤 새로운 건축 자재로서 소량의 전기만 나오더라도 굉장히 적용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굉장히 신미성이 확보된 태양광 모듈이라면 다량으로 공급하면 다량으로 설치하면서 어떤 의미 있는 발전량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건축 자재는 상당히 비싼 고가의 소재이기 때문에 요즘 태양광 태양광 기능이 애드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도 적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만족하는 혹은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이 만족하는 정도의 컬러라든지 모양만 나와준다면 의무화 제도하고 결합돼서 굉장히 많이 적용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좀 더 예쁜 컬러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뭐 저는 사실은 다 예뻐 보이긴 하는데 안 그렇다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이거는 한편으로서는 태양광에 대한 일종의 수용성하고도 조금 맞물려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컬러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또 질문이 있는데 그 전봇대나 선이 없이도 전력을 저장하고 전송할 수 있는 원거리 무선 전력 전송 기술이 현재 어느 정도 개발 중인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예. 추가로 정지해 있는 태양 전지와 움직이는 자동차에 적용했을 때 발전 효율의 차이는 없는 건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무선 전력 전송이 또 이 구역에서 끝판왕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 부분을 잘 안 아는데, 제가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무선 전력 전송이 또 어떨 때 효용이 있냐면 우리의 우주 태양광이라는 컨셉이 또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안 드렸는데 일부의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죠. 태양광을 우주 인공위성으로 띄워가지고, 왜냐하면 태양광 우주에서 하면 굉장히 효율이 높게 잘 나오니까 얘를 무선 전력 전송으로 이렇게 지구에 보내면 어떠냐.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러면 지구의 온도가 더 뜨거워지지 않을까, 엔트로피가 증가해서 지구 에너지가 더 뜨겁지 않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야말로 스타워즈 아니냐, 뭐 이 등등의 하는 부분도 있는데, 연구하시는 분 일각의 우주 태양광과 무선 전력 전송이라는 키워드는 한 번씩 나오는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지상용 같은 경우도 그런 개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게 실용화 단계까지 그렇게 근거리로 효과적이진 않다고 보고 있고, 제가 예전에는 그 단위를 기억했는데 지금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아직 기술 개발할 부분이 많다고 보고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 몽골 사막 지역에 태양광 풍력을 설치하러 한번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울란바토르 넘어서 뭐 한 7, 8시간 차 타고 가면 있는 지역인데요. 거기는 새벽에 5시부터 밤 9시까지 해가 쨍쨍하게 떠 있고 바람이 뭐 쉴 새 없이 잘 붑니다. 그럼 거기서 정말 잘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가져올 건가도 하나의 이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 동부아시아의 슈퍼그리드라 그래서 거기서 만든 재생에너지를 그리드 선을 타고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나 호주 같은 데서 대규모로 태양광을 싸게 만들어서 걔를 수소를 만들어 가지고 배에 싣고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방법, 이런 고민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것도 당연히 유력한 방도인데 뭐 가까운 데서 태양광을 잘 만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움직이는 차에 있는 네네. 그건 제가 아주 신박한 질문인데요. 차이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늘만 없다면. 네. 그건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잠깐 질문이 있었는데 태양광이 이제 규모 있게 들어가는 것과 분산으로 들어가는 것의 장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모화해서 단가를 떨어뜨리는 측면에서는 규모가 큰 태양광 발전단지로 들어가는 게 좋을 수도 있을 텐데, 또 한편으로는 개통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생산지에서 소비되는 거를 생각을 한다면 소규모 사업자를 포함해서 들어가는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분들이 더 괜찮을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은 아주 상투적인 답입니다만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밖에 답을 못 드릴 것 같은데요. 이게 왜냐하면 그게 자칫하면 이게 조금 뭐랄까요, 논리적 모순이라 해야 될까, 아니면 뭔가 좀 잘못된 결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통 부분에서도 확충하고 최대한 단가를 낮추고 아까 에너지 변환 기술을 해서 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대규모 발전소도 그러니까 토지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영역에 있어서는 활용도도 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 새만금이라든지. 다만 했을 때 거기에 만들어진 전기를 그냥 단순히 그냥 전력선을 가지고 온다는 고민보다는 아까 말했듯이 에너지 변환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현재보다는 조금 더 분산형 발전에 대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설치 부지나 이런 걸 봤을 때 물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 탄소 중립하기 위해서 300기가 뭐 이상 깔려야 된다, 혹은 더 이상 깔려야 된다고 보통 계산이 되는데, 물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농지의 일부만 이렇게 활용을 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게 하는 방법, 그리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농가 소득을 늘린다든지 혹은 우리 이익 공유를 통해서 서로 돈도 벌고 전기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와 마찬가지로 도심 지붕이나 건물 벽이나 아까 말했던 도시형 태양전지,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분산화를 해서 어떤 로컬하게 자급자족도를 높이려는 움직임들,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를 새로 구축한다든지, 그 다음에 리모델링 사업할 때는 꼭 에너지에 대한 고려를 한다든지. 사실 제가 세종 스마트 시티나 부산 스마트 시티 할 때도 말했지만, 아무리 도시가 뭐 이렇게 ICT로 있어서 자율주행되고 뭐 센서에 있어서 로봇이 다니고 등등의 한다 한들 그 구동하는 모든 전기를 CO2가 나오는 전기로 만들어서는 그 결코 스마트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들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자급자족으로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이렇게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하나의 이거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게 아마 마지막 질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산 에코데이터시티 프로젝트에서는 도시 주민들의 수용성 부분을 다루려는 제도적 절차적 노력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예, 있는지.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원래 사실 저희 국토부 실증 과제는 기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하는 게 있고, 이게 새로운 건물에 대한 신축하는 게 있고, 그래서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신축에 대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에코델타시티 특히나 스마트 빌리지 56세대는 사용자들이 5년 동안 기본적인 관리비만 내고 sab니다. 그러니까 집에 돈을 들지 않는 거죠. 사실 관리비의 대부분은 연료비일 텐데 에너지 거의 안 들 거거든요. 거기는 1 플러스 등급이기 때문에 넷 제로를 넘어서 플러스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돈 안 들고 살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거기서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쉐어하고 협조할 거를 약속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경쟁률이 엄청 치열하겠죠. 그래서 뭐 한 300대 1 정도의 입주자 경쟁이었던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 아마 지금쯤 대충 다 결정이 났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물론 뭐 여러 가지 취지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 그다음에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5년간 살면서 주택에 대한 비용은 안 내지만, 혹은 뭐 그걸 집값은 안 들지만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 모빌리티, 의료 뭐 등등의 다 그런 데이터들을 쉐어하고 협조하고 그러니까 수용성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해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거 제가 좀 굉장히 절박하게 써주셨어요. 시간상 답변이 어려우시면 메일로라도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 질문을 마지막 질문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리 창문의 경우엔 태양광 정지 패널로 대체할 때 내부 부품 또한 투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에 대한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하는데 보급화가 어느 정도 됐는지 궁금하다고. 예, 유리창 기술은 어떻게 있냐면, 일단 유리창에 우리가 투명이나 반투명하게 태양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요소 기술들, 요소막들이 전부 투명한 것들로 바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태양광의 빛을 흡수하는 걸 매우 얇게 해가지고 빛을 일부 흡수하고 일부 나가도록 하는 이런 방식도 있고, 또 하나는 웨이브 가이딩 기술이라 그래서 태양전지를 센터에는 비워놓고 이렇게 가장자리로 태양전지를 이렇게 붙인 다음에
빛이 그쪽으로 이렇게 가도록끔 이렇게 하는 그런 기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태양광을 이렇게 태양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패턴을 뜬다 그러죠. 식각을 이렇게 깎아내서 서로 태양전지 빛이 통과하는 부분과 통과하지 않은 부분이 번갈아 가게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투광도를 나타낸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투광 그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에 국가산업부 알키미스트 과제로 이렇게 슈퍼 태양전지 개발 과제에서 투명 태양전지 뭐 이런 컨셉들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물리적으로 투명한 만큼 효율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 늘 생각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 그다음에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또 어두워야 되지 않습니까? 일부러도 브라인드 치기 때문에 그 대용하는 걸로 기술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렉트로 크로믹이라고 해서 빛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전기를 만들어서 걔가 이렇게 유리 창문이 어두워지는 뭐 그런 기술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이 다양하게 시도는 되고 있는데 완전한 형태의 상용화는 조금 더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강의를 뭐 들은 것도 있고 사실 못 들은 것도 있는데 제가 본 강사님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을 지금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혹시 뭐 더 부족한 게 있으시면 메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슨 뭐 특히나 이제 우리 청년 프론티어들은 또 우리 서로 식구들이니까 신문에 뭐 이상한 거 나오면 너무 그냥 바로 보지 마시고 그런 거 같아요. 메일 주시면은 제가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또 새롭게 전파를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에 대해서 물론 이제 태양광은 사실 불안정한 요소들이 많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도 그래 아무리 한들 뭐 4분의 3은 손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등등의 불안정 요소 있지만 그래도 현존하는 뭐 해상 풍력과 더불어서 현존하는 기술 중에서는 가장 경제성 있게 깨끗하게 에너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게다가 우리 실생활과 근접하게도 전기를 만들 수 있는 프로슈머가 될 수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서로 또 공부하셔가지고 같이 기술 개발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신 분 계실까요? 강사님께 제가 다 말로 해서 직접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분 한 분 저도 있으면 이런 세미나 처음이라 가지고 진짜 당황 조금 쉽진 않네요. 네, 한 분 정도 얘기하실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네. 그래 손을 굉장히 민지님 눈 비비는 거군요. 네. 이게 자꾸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은 제가 헷갈려가지고. 예, 네. 괜히 식사 전에 너무 부담 제가 주시. 혹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은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강의 들으면서 기술적인 백그라운드가 많이 없었는데도 되게 흥미롭고 오늘 처음 강의를 이런 식의 세미나를 처음 하셨다고 하셨는데 되게 재밌고 이해 잘 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런 말씀까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코로나 좋아지면 제가 실제로 대면 세미나라면 이거보다 한 20배는 더 재밌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가 좀 좋아지길 바라면서 네네. 그럼 박수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